모로코 앞바다의 모든 자원의 소유권은 오늘부터 한국에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옆 모로코의 국왕이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고철덩어리라며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던 골칫덩이 광물을 처리하러 온 한국팀은 국왕과 고위층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왕의 건강이었습니다. 한국의료지원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암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모로코 의료진은 모두 콧방귀만 뀌었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 국왕은 실신 구토 고열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혈색 속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국 의료팀은 단호히 권고합니다. 즉시 한국으로 가시길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위기감을 느낀 모로코 왕실은 이 사실을 극비에 붙일 것을 당부하며 극비리의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국왕은 전 세계 앞에서 선언합니다. 한국은 유럽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국가다. 모로코는 총력을 다해 한국을 지원하겠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라시드입니다. 모로코 에너지부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67세가 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2024년 여름, 모로코는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3년째 이어졌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수력발전소는 멈췄고 전력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냉방이 꺼진 채 환자들이 신음했고 거리에서는 물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받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에너지 기업의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프랑스는 모로코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해안 자원 채굴권과 송전망 운영권을 요구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60년 독점 계약.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군데군데 깜빡였고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하심 국왕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한국은 어떤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지친 얼굴로 서류를 내려놓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이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뽑아낸다고 들었네. 우리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없을까?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답은 빨리 왔습니다. 한국은 기술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처럼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해결해보자고 했습니다. 2주일 뒤, 한국 기술팀이 모로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팀장은 한재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라시드 차관보님,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허진석 교수, 삼성서울병원 간담최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기술팀에 왜 의사가 함께 온 걸까? 한재석 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입니다. 우리 팀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현지 상황도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단순한 배려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왕 폐하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국왕께서는 궁전 집무실에서 한국팀을 맞이하셨습니다. 폐하는 평소처럼 의젓하게 앉아 계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조금 누렇게 보였습니다.
눈동자도 평소보다 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뭄과 전력난으로 폐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허진석 교수가 국왕을 뵙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사의 눈이었습니다. 인사를 마친 뒤 허 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쉽게 피로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국왕께서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주변 신하들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감히 국왕의 건강을 묻다니. 하지만 허 교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피부와 눈동자 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간 기능 이상이 의심됩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허 교수님, 폐하께서는 이미 프랑스와 모로코 최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시드 차관보님, 이건 단순한 황달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병은 경험이 말해줍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왕께서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셨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궁전 숙소에서 한국 팀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궁전 안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신하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차관보님, 폐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국왕의 침실 앞에는 이미 모로코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더욱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열에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모로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황달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간 허진석 교수가 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왕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한국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상태면 시간이 오래 없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왕을 외국으로 보낸다. 그것도 한국으로? 하지만 허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증상은 단순 황달이 아닙니다. 간 기능 급속 저하 징후입니다. 지금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례를 다룬 경험이 많습니다. 제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국왕을 바라봤습니다. 폐하께서는 힘없이 눈을 뜨셨고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한국으로 가겠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한국 기술팀을 불렀는데 이제는 국왕의 생명까지 한국에 맡기게 됐구나.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국왕을 한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궁전 집무실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모로코 고위 관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외국으로 가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정치적 공백이 생길 것이며 무엇보다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허진석 교수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국왕의 최신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며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허 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폐하의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이틀 안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 고작 이틀. 그 짧은 시간 안에 국왕을 한국까지 모셔야 한다니. 그때 한재석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는 모로코에서 한국까지의 항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일반 민간 항공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간 경유지만 4곳이고 시간도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공항마다 출입국 절차가 있습니다. 폐하의 상태로는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기를 띄워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의료 장비를 갖춘 전용기로 직항하면 1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알아챈 건가? 오전 9시 저는 프랑스 대사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사는 커피를 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경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라시드 차관보, 최근 한국 기술팀과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에너지 협력 건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젯밤 궁전에 의료진이 급히 모였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혹시 폐하께 무슨 일이라도. 폐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모로코가 한국 같은 먼 나라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모로코는 오랜 파트너 아닙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뭔가 눈치챘다. 이송 계획이 새어나가면 모든 게 끝이다. 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재석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프랑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송 계획을 막으려 할 겁니다. 한 팀장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 스케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비행 계획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이송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짜입니다. 우리 기술 장비를 실은 헬기를 먼저 북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프랑스 정보망이 그쪽을 주목하는 동안 폐하께서는 남쪽 해안 소형공항에서 특별기를 타고 출발하십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만약 프랑스가 항로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질문에 한 팀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항로를 피해서 갑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그날 오후 궁전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누렇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허진석 교수가 폐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내일 새벽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행 중에도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국왕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내가 한국에 간다는 사실 절대 알려서는 안 되네. 폐하, 모로코의 운명이 걸려 있다네. 프랑스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자네도 알지 않나. 국내 여론을 흔들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길 걸세. 우리는 지금 너무 약하네. 이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하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국왕께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허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하, 저희는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폐하의 신원을 함부로 밝히지 않습니다. 국왕께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네, 허 교수. 그날 밤 자정,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궁전 지하 주차장에서 국왕을 모실 차량이 대기했습니다. 허 교수와 한국 의료진이 탑승했고 저도 함께 올랐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만 켜고
호위 차량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별빛만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남쪽 해안의 작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한국 정부가 보낸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였습니다. 국왕을 들것에 모시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프랑스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끝이 점점 가까워졌고 순간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모로코가 멀어졌습니다. 국왕의 운명도 나라의 미래도 이제 이 비행기 안에 실려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허진석 교수는 국왕 옆에 앉아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걱정 마십시오. 한국까지 무사히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안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른 해가 기체 날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의료 전용기였기에 좌석 대신 간이 병상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그 병상에 누워 계셨고 허진석 교수와 한국 의료진 3명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국왕께 다가갔습니다. 폐하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허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간 기능 저하로 약물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폐하의 생명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국왕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탁한 눈동자였지만 의지는 또렷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은 뜨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예. 폐하. 내가 한국에 치료받으러 간다는 사실. 절대 알려서는 안 되네.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씀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이미 비밀리에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야. 프랑스는 알고 있네. 저들은 반드시 알아낼 걸세. 국왕께서는 숨을 고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모로코는 혼란에 빠질 걸세. 프랑스는 그 틈을 노릴 거야. 언론을 동원해. 국왕이 위독하다고, 정권이 무너진다고 소문을 퍼뜨릴 테지. 폐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모로코에 남아야 하네. 내가 없는 동안 나라를 지켜야 해. 폐하, 저는 폐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국왕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네. 라시드, 자네는 모로코로 돌아가야 하네.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자네는 돌아가게. 내 딸 파티마가 나를 대신해 한국에 남을 걸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티마 공주님. 국왕의 외동딸이자 28살의 젊은 공주님이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내 뒤쪽 좌석에 파티마 공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던 겁니다. 허진석 교수가 조용히 다가와 국왕의 체온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39도를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국왕께서는 허 교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교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허 교수. 내가 한국에 도착하면
살 수 있겠나? 허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왕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왕께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모로코 정부와 암호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궁전에서는 국왕께서 개인 일정으로 지방 순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한재석 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큰일입니다. 화면에는 프랑스 언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로코 국왕, 건강 이상설, 한국행 극비 이송 추진. 기사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국왕께서 위독한 상태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었지만 핵심은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중얼거리자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보망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아마 공항 관계자 중 누군가를 매수했을 겁니다. 저는 즉시 모로코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국내 언론에도 이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인하십시오. 폐하께서는 건강하시며 국내 일정 중이라고 강력히 부인하십시오. 하지만 계속 부인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티마 공주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라시드 차관보,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버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저는 공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님, 한국에 도착하시면 폐하를 지켜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기내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허진석 교수와 의료진은 교대로 국왕을 돌봤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을 쉬지 않고 체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바다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 어디쯤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허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시간 후면 한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인천공항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더. 국왕께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진석 교수는 국왕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체온은 여전히 높고 황달은 더 심해졌습니다. 착륙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항 한쪽 외진 곳에 여러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경호 차량, 그리고 검은색 승합차들. 모두 불빛을 끈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재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국왕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파티마 공주님께 인사했습니다. 공주님, 삼성서울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공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허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모로코로 돌아가야 합니다. 폐하의 당부였습니다. 허 교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관보님, 폐하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어지는 붉은 불빛. 그 안에 모로코의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모로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호화된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공주님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라시드 차관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단순한 간염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공주님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진석 교수님이 가족력을 물어보셨습니다. 왕가의 간 질환 이력이 있는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족력. 그 말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로코 왕실에는 숨겨진 비극이 있었습니다. 국왕의 아버지 선왕께서 63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궁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간암이었다고. 너무 빨리 진행돼서 손 쓸 수 없었다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의 형제 두 분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45세, 다른 한 분은 52세. 모두 원인 불명의 간부전이었습니다. 왕실 의료진은 그때마다 유전적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왕가의 불운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화면 속 공주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 교수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들도 모두 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공주님,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왕가에 유전적 간 질환 소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아버지 상태를 보면 그게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합니까? 공주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로코 집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왜 하필 국왕 폐하께, 왜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며칠 뒤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의료진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은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주님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어요. 잠깐이었지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어요. 파티마, 울지 마라. 한국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잠드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날 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허진석 교수 앞으로. 교수님, 폐하의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로코는, 우리 국민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여전히 국왕께서 지방 순시 중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파티마 공주님과 연락했습니다. 공주님은 병원 옆 숙소에 머물며 아버지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님이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허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병은 정말 복잡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한국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간 질환 연구 데이터가 있다고. 그걸 바탕으로 반드시 길을 찾겠다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주님, 한국을 믿으십시오. 저도 믿습니다. 네. 저도 믿고 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로코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멀리 한국 하늘에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겠죠. 국왕 폐하, 부디 살아 돌아오십시오. 열흘째 되던 날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모로코 시간으로는 밤 10시.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관보님, 공주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고. 지금 의료진이 응급 회의 중입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허 교수님이 병실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다른 의사들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차관보님, 저 너무 무서워요. 공주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살 젊은 여성이 혼자 타국 땅에서 아버지의 생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진정하십시오. 한국 의료진을 믿으십시오. 네. 통화가 끊어진 뒤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로코 국내 상황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어디 있는가? 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거리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거짓말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국왕께서는 건강하시다고, 곧 돌아오신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국왕은 지금 한국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공주님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차관보님, 허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주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저는 의학 용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간 수치가 정상의 12배를 넘었대요. 혈중 암표지자 수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공주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간암 형태와 다르다고 합니다. 종양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간 전체가 손상되고 있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허 교수님이 독성 물질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잖아요. 음식도, 물도, 모든 게 검증된 것만 드셨는데 어떻게 독성 물질에. 공주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의료진이 24시간 진단 회의를 하고 있대요. 수십 명의 전문의가 모여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허 교수님은 3일째 집에도 안 가시고 병원에 계세요. 화면 너머로 병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외국인인 아버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계세요. 공주님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기도만. 공주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폐하께서는 공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으실 겁니다. 그날 오후 모로코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대서특필한 기사였습니다.
모로코 국왕, 한국에서 사경 해매, 왕실, 진실 은폐 의혹. 기사에는 익명의 병원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렸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국왕이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모로코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국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프랑스 언론의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폐하께서는 곧 국민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견장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국왕께서 돌아오시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허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가보려고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공주님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 교수님이 뭔가 찾아내셨대요. 아버지 병의 단서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 의료진이 수십 년 축적된 간 질환 연구 데이터를 뒤졌대요. 밤새도록. 그리고 희귀한 패턴을 발견했대요. 간세포 독성 반응이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병이 일반적인 간암이나 간염이 아니라 오래된 감염 흔적 때문에 생긴 독성 반응이래요. 왕가 가족력도 여기서 비롯됐을 거라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합니까? 공주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치료하면 살릴 수 있다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모로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한국이 폐하를 살리는군요. 네, 한국이 아버지를 살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허진석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끝까지 길을 찾아 주셔서, 모로코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온 소식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제 하루를 좌우했습니다. 이틀 뒤 공주님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허 교수님이 저를 회의실로 부르셨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함께 계셨고요. 그분들이 아버지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버지의 병은 정말 드문 사례래요. 간내 독성 반응인데 원인은 아주 오래전 감염이었대요. 아마도 어렸을 때 걸렸던 특정 기생충 감염이 수십 년 동안 간 속에 남아있다가 최근 스트레스와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악화된 거래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생충 감염이라니.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도 같은 원인이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런 희귀 패턴을 찾아낼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원인을 몰랐던 거고요. 하지만 한국은 지난 30년간 간 질환 연구를 계속해왔고 수천 건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서 이런 드문 사례도 찾아낼 수 있었대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로코 최고 병원도 프랑스 의사들도 찾지 못한 원인을 한국이 찾아낸 겁니다. 허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공주님,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법을 알았으니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차관보님, 저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무 영상통화로 허진석 교수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허 교수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차관보님, 전하의 상태는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허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건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의 오래된 감염 흔적이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주로 민물고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모로코 특정 지역에서 과거에 유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렇게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수십 년 뒤 급격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가 가족력이 바로 이 유전적 소인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생충 잔여물을 제거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집중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치료 경험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간염과 간암 환자를 치료해 왔으니까요. 허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전체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 간담체 전문의들이 협력했습니다. 모두가 전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국적이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허진석.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매일 소식이 왔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어요. 열흘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뜨셨어요. 차관보님, 오늘은 아버지께서 죽 한 그릇을 드셨대요. 스스로 숟가락을 드셨어요. 차관보님, 황달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피부색이 돌아오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공주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상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신 국왕이 보였습니다. 폐하. 저는 소리쳤습니다. 국왕께서는 여전히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폐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라시드. 오래간만이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폐하.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이 날 살렸네. 라시드. 국왕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의사들은 아무것도 몰랐네. 모로코 의사들도. 하지만 한국은 알아냈어. 수십 년 동안 우리 왕가를 괴롭혔던 병의 정체를. 폐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도, 형제들도 만약 한국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허진석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괜찮으십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 달 정도 더 관리하시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국왕께서는 허 교수를 바라보셨습니다. 허 교수,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전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왕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모로코는 어떤가? 폐하,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게 안정돼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폐하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왕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국, 참 아름다운 나라로군. 병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남산타워가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진심으로 날 살리려 했네. 외국인인 나를 왕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환자로서. 폐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라시드,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예. 폐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치료 시작 3주째, 국왕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은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걷는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도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10분씩 걸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공주님의 목소리는 설렜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2배까지 떨어졌대요. 2주일 전만 해도 12배였는데. 허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래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달도 거의 사라졌어요. 아버지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건강해 보이세요. 공주님, 정말 다행입니다. 허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전하의 몸이 한국 치료에 아주 잘 반응하고 있다고. 왕가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허 교수가 국왕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만약 한국행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같은 시각 모로코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설치한 해수 우라늄 추출 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재석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첫 번째 우라늄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소량이지만 확실한 성과입니다. 이 기술을 확장하면 석 달 안에 모로코 전력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50%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 그 말은 곧 모로코가 프랑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차관보님, 저희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함께 길을 찾자고 했잖습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로코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우라늄이 나온다니. 한국의 기술이 우리 바다를 에너지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국왕 폐하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그 진심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심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 달째 되던 날, 허진석 교수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보님, 전하께서 퇴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간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6개월간은 정기 검진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차관보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전하를 치료하며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사례는 앞으로 희귀간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허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하께서 여전히 신원을 비밀로 하길 원하십니다.
모로코로 돌아가실 때도 조용히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병원도 그 뜻을 존중하려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때문이군요. 네. 전하께서 그러셨습니다. 모로코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한국에서의 치료는 두 나라만의 비밀로 남아야 한다고. 이틀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국왕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절망 속에서 한국으로 향했지만 지금은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재석 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우라늄 추출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모로코 기술진들이 빨리 배워서 가능했습니다. 이제 석 달만 더 함께 작업하면 모로코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범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병원에 모로코 국왕이 입원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별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 앞에 파티마 공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차관보님, 공주님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분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살아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왕께서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 들것에 실려왔던 그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라시드, 왔나? 폐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왕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우리는 모로코로 돌아가야 하네. 폐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로군. 이 도시가 날 살렸네. 허진석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왕께 마지막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전하, 이 약들을 석 달간 복용하시고 석 달 뒤에 다시 검진받으러 오십시오. 그때쯤이면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국왕께서 허 교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허 교수,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일세. 전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네. 자네는 한 나라를 살렸네. 국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로코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걸세. 국왕께서 모로코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는 삼성서울병원 옆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허진석 교수도 잠들지 못하고 계실까요? 새벽 5시, 파티마 공주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아버지께서 편지를 쓰고 계세요. 밤새도록. 저는 호텔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국왕의 병실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국왕께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병실 안, 국왕께서는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폐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라시드, 잠이 오지 않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국왕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에서 난 많은 걸 배웠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폐하께서 편지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편지는 한국 국민들에게 쓰는 감사의 글일세.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에 공개될 글이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네.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모로코 국민들도 알아야 하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 국왕께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랍어였지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당신들은 한 나라의 에너지를 살렸고, 한 국민의 생명을 살렸으며, 한 왕가의 역사를 지켜주었습니다. 폐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를 압박할 때, 한국은 묵묵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저 함께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병실에서 한국의 정의와 우정을 배웠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왕이 아닌 한 명의 환자로 대해준 이곳 의료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국왕께서 편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라시드, 이 편지를 자네가 보관하게,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에 알리게. 예, 폐하.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건지 편지가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국왕의 퇴원식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언론도 구경꾼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허진석 교수와 의료진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국왕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폐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진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진석 교수 앞에 서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허 교수. 전하,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허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건강하십시오. 그것만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국왕께서 허 교수를 껴안으셨습니다. 왕과 의사, 모로코와 한국, 그 경계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국왕께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난 두 번째 생명을 얻었네. 파티마 공주님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 다 울고 계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허 교수와 의료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국왕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나라를 살렸다는 걸 모르겠지. 폐하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난 알고 있네. 저 사람들의 세금으로, 저 나라의 기술로 내가 살아났다는 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석 팀장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전하, 모로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라늄 시설 확장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국왕께서 한 팀장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팀장,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로군. 기술도, 사람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는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절망을 안고 왔던 이 땅에서 희망을 얻어 돌아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5시간 뒤 모로코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입국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국왕께서는 며칠간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국왕께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언론은 국왕의 건강한 모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떠들어댔던 위독설은 거짓이 됐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단호하게 프랑스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왕께서는 조용히 선언하셨습니다. 모로코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 의료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은 공식 파기됐습니다. 석 달 뒤 국왕께서는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비밀리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전하,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허진석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 생활하셔도 됩니다.
다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검진받으러 오십시오.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겠네. 한국은 이제 내 주치의가 있는 나라일세. 병원을 나오며 국왕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그 편지 말일세. 예. 폐하.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걸세. 한국이 모로코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이 우정을 키워나가야 하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모로코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국왕의 편지가 보관돼 있습니다. 언젠가 공개될 그 편지. 창밖으로 모로코 해안이 보입니다. 저 바다에서 한국 기술로 뽑아낸 우라늄이 이 나라를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없이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국정을 돌보십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한국 의료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허진석 교수가 국왕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하지만 한국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원인을 찾았고 끝내 살려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비밀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진심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인지. 저는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냅니다. 국왕께서 쓰신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한국은 나의 친구다. 나의 의사들이자 나의 구원자들이다. 이 은혜를 모로코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동쪽 너머 한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우정을, 진심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